일단 지금 뭔가 지금 국제 정세가 어쨌건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가는 각오는 있는데 뭔가 불안불안한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정치 불안정, 뭐 바이든도 그렇습니다만 그 나이에 의한 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불안해할 만한 말폭탄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게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의 지금 지지율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은 이제 거의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염두를 두셔야 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나라랑 틀려서 직접 투표가 아니라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 그래서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 주에서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받게 된다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선거인단이 모두 538명인데 그중에 절대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인 득표에서는 뒤질지 몰라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면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런 케이스가 지난 2016년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뒤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소위 경합주, 뭐 공화당 지지자도 반, 민주당 지지자도 반인 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그래서 선거인단 270명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20년 트럼프 대 바이든 1라운드에서는 바이든이 이겼는데 당신의 경합주에서 정말 박빙의 승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시 바이든 후보가 1% 미만으로 트럼프 후보에 앞서서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한 주가 조지아, 아리조나, 그 다음에 위스콘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보다 1%에서 2% 사이로 더 겨우 이겨서 그 선거인단을 독식한 주가 또 펜실베니아, 미시간, 네바다였는데 여기서 이 8개 주가 아직도 경합주인데 바이든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계속 같은 경향이 보이는 게 이 8개 경합주에서 위스콘신 한 주를 빼고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경합주 8개 중에서 플로리다 3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정말 큰 주인데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예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려면은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위스콘신 10명, 그 다음에 미시간 15명, 그리고 펜실베니아 20명. 이 세 가지 주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뒤쫓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뉴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그 루머 혹은 추문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지금 뭐 성추문 재판도 열리고 있고 뭐 그거를 빚고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뭐 나오는데 뭐 그거에 대한 또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외국 그 동맹국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함량 미달 같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미국인들이 이렇게 인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그 사업가로서 또 이제 그 방송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카지노도 운영을 했고 호텔도 운영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람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럼프는 이미 얼룩말이기 때문에 거의 검정 몇 개 더 찍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 감이냐 이런 공세를 민주당이 했지만 사실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맨하탄에서는 그 입막음 돈을 줬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곧 판결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 인물에게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고 뒤집어 엎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개 경합주의 유권자들 성향을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0%의 유권자들은 미국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불공정하고 썩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뿌리부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유권자들, 그 6개 경합주의 유권자들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런 미국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인물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24%만 바이든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왜 나만 이렇게 구박받느냐, 나는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근본적인 못 살겠다, 바꾸고자를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 이런 기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너무 점잖고 조용하고 그 기운이 없어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를 바꾸는데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긴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봐도 너무 힘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두 후보가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먹히잖아. 트럼프가 계속 나이를 가지고 공인격 하는데 그냥 먹혀. 아이 지는 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맨날 하는 게 뭐 바이든이 so old, I'm young 그러고 뭐 very very nice 그러는데 그게 먹히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항상 이거 마이크도 천천히 벗고 등도 굽고 그러니까 뭐 어눌해가지고 네, 말도 세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억울한 게 많은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정치가들은 이런 것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과를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끌 것인가, 여기에 이제 표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래서 미국 유권자가 이상하냐, 미국 정치가 엉망이냐 할 때 글쎄요,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지난번에 투표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지금 부글부글 답답하기 때문에 누군가 메시아처럼 나타나서 좀 이렇게 정의를, 그리고 공정을 좀, 그다음에 그 어떤 생활 수준 향상도 이끌어줬으면 하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참 그 문제들도 뭐 동맹국하고의 문제들도 좀 많았지만 오히려 적대국하고는 또 가까웠던, 가장 가까운 얘가 우리 북한이죠. 북한하고 뭐 더할 나위 없이 김정은 뭐 칭찬을 하고 막 이랬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북한이 그 선거 아무래도 트럼프를 더 편애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뭐 김정은 총비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미국의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 지도부랑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는 북한판 천동설입니다. 세계가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가질 않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위대한 핵 무력 국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지도자를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다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전략적인 정보라든지 분석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 북한은 더더욱 아니고 외교 안보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민생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시에나 대학교와 뉴욕타임스가 공동 조사한 여론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0%는 지금 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70%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경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대선 판도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고민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고용 지표를 본다든지 뭐 생산성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의 월가 주식 시장을 보면은 숫자가 좋거든요. 그렇죠. 좋은데 서민들은 그런 경제 회복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문제는 나의 실질 소득, 실질 임금이 형편없다. 이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봐라, 이 성적표가 좋지 않는가. 실업률도 4%면은 거의 완전 고인 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나는 계속 힘든데 물가는 올랐고 내 월급은 동결돼 있어서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주식시장이 활발하고 한다 그래도 그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잔치거든요. 특히 그것을 굉장히 아프게 느끼고 있는 유권자층이 흑인 남자 유권자층이고 또 라티노계 유권자 또 젊은 유권자층입니다. 19세에서 29세. 2020년에는 바이든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이 돌아서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흑인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14%에서 2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14에서 20%밖에 안 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가 흑인 유권자층에서 20%를 받은 것은 1964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그냥 백인 그 노동자들을 우선시하는 정책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뜻밖에도 흑인이라든가 이런 라틴 이민계 쪽에서 지지를 한다는 게 저도 뉴스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추세가 굉장히 바뀌었구나 느낀 것이 백인 유권자층이 전체 유권자의 69%입니다. 흑인계가 14%, 라티노계가 이제 14.7%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라티노 그 유권자층을 주면 오히려 이제 젊은 유권자층, 라티노 유권자층, 흑인 유권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트럼프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고 네.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 유권자 그리고 나이 많은 유권자들이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로서는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 지금 투표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젊은 유권자층은 지난 2020년에도 65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72% 투표를 했는데 50 미만의 유권자는 48%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바이든을 지지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젊은 유권자들을 분노에 차게 해서 투표장으로 나와서 바이든을 찍게 하면은 바이든이 이기겠죠. 근데 지금 젊은 유권자들은 바이든을 싫어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정책에도 불만이 많고 지금 경제 상태도 싫고 다 싫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젊은 유권자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다면 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못 써서 뭐한테 준다고.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을 쓰고 뭐 금리를 내린다든지 뭐 전략 류를 방출한다든지 뭐 공공사업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단기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경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도 오히려 서민을 해치는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경제 정책이 자기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어떤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을 잘못 썼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핀셋 딱 그 서민들한테 딱딱 이익이 돌아가는 그리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이 괜찮아졌구나 하는 바이든한테 경제를 다시 4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정책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름에 그 뭐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국채를 엄청 발행할 것이다 뭐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바이든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으려 그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추세라든지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을 잘못 썼다가는
지금 연준이 잡으려고 그러는 물가 상승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조심스러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냐를 주목하시는 것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격차가 아주 크면 몰라도 나오는 뉴스를 보면 크지가 않고 격차가 좁기 때문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더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렇다면 그 매개로 쓸 만한 게 뭐냐? 그럼 결국 이제 경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게 재선하려면 경제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쓰겠지. 이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쓰게 된다면 또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 그래서 돈을 너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되면은 오히려 바이든에 대한 비판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이든 캠페인 팀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체를 강타하는 그런 전면적인 정책보다는 아까 6개 경합주, 막상막하인 고주 미시간에 있는 뭐 중산층 그리고 젊은 라티노 흑인 유권자층이 환영할 수 있는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아리조나, 네바다 여기를 핀포인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대학교 학자금 대출 탕감이었죠. 그게 히트를 쳤는데 그 효과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안성맞춤 그런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부채 탕감 정책을 해야만 유권자들이 바이든 쪽으로 다시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이스라엘로 인한 그 중동에서의 이슈도 있고 하여튼 요즘 그 유가가 흔들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전략 비축류 이거를 이제 좀 풀지 않겠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원유가라든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이 원자재 쪽이 잡힐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실효가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는 거를 잘 풀어야지 우리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는 하나를 잘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풀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런 인권 유린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까지 이제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하는 것 그것이 중단되고 가자 지구에 일단은 평화가 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를 설득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70년 초반 대선이 베트남 반전 데모로 얼룩졌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는 젊은 유권자층이 사실 젊은 유권자층 그리고 진보적인 유권자층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반전 데모를 계속 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도시가 하필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같은 도시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때 바깥이 온통 베트남 반전 데모로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어서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것이 이번 바이든 캠페인 팀의 악몽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국내 정치에까지 번져서 우리를 지지했던 전통적인 민주당 진보 젊은 유권자층이 선거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이런 분쟁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생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100만 배럴 상당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그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은 아닙니다. 지난번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을 때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서 그런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켰죠. 그리고 100만 배럴을 이제 여름을 앞두고 방출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이고 대규모적인 그 에너지 시장의 기업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큰 사건을 이제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 가서는 1992년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던 것은 그때 민주당의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캠페인 팀이
경제 얘기를 계속했죠. 바보의 문제는 경제야. 그런 네. 유명한 슬로건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 부시 캠페인 팀도 경기 부양책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미 유권자들은, 서민들은 미국 경제가 엉망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났고 미국 국민들도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빌 클린턴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야 그런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부양책도 지금 바이든 캠페인 팀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5일 대선 전에 유권자들이 그런 혜택을 느끼고 표심이 돌아가기까지 그 스케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뭔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 뭔가 내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너를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그건 하나 이제 정책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예. 그럼 더 이렇게 자꾸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가 이제 기대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도 가능을 하죠. 해외 투자자라든지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 기업,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미국 중산층과 기업을 지켜주겠다. 이런 선명성 경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좋은 예가 트럼프 후보도 이번에 공약집을 보면은 그 칩스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하고 IRA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축소하겠지만 IRA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우리는 개방, 자유무역주의를 해야 된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선거에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그런 기조를 서로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불리한 일이 계속 적어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그 타겟은 아무래도 중국이죠. 중국 때리기에서는 뭐 바이든도 트럼프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의 경제 파트너도 괜히 불똥을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하여튼 이 두 사람, 참 미국인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국내 정치 얘기하면 채팅창이 난리가 나가지고 안 돼. 어느 나라로 가도 힘들다. 근데 이게 미래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갈수록 이제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것이 편가르기,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이게 적대화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오가 자꾸 이 계층 간에 생기고. 그렇죠. 그런 계층을 이제 더블 헤이터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도 꼴 보기 싫고 바이든도 꼴 보기 싫고 양쪽 다 투표 안 하겠다. 그런 계층이 있고, 그 계층이 이제 젊은 유권자층에서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유권자층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첫째 주 NY 뉴욕타임즈 여론조사를 보면은 등록된 유권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유권자의 49%는 나는 절대 바이든한테 투표하지 않겠다 했고, 48%는 절대 나는 트럼프한테 투표하지 않겠다. 그러면 남은 투표자는 3%밖에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있는 투표자들. 그거를 이제 잡아갖고 경합주에서 선거의 날을 독식해야지 이제 이기는 것이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승리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6명 중에 1명은 나는 더블 헤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난 두 부 다 싫다. 둘 다 싫다. 그 더블 헤이터 두 부도 다 싫은 유권자층의 55%는 나는 11월 5일에 투표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느 나라건 간에 다 비슷한 일어나는 현상인가 봐요. 네. 참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들은 가득하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이게
하여튼 갈등을 만드는 요소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계속 군비 지원 이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가지지 못했고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정책 결정권입니다. 왜냐면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그것이 대단한 프리미엄이죠.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변화라든지를 꾀할 수 있는데 도전하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판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가자지구 그런 지상군 공격을 중단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가자지구를 이제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미국이 대이스라엘 재정 군사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팔레스타인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이 미국다운 외교 정책인가? 이거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자면은 지난 여름이죠. 2023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군이 대러시아 대대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전세를 잡는 결과를 낳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다시 이제 우세를 점하는 그런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패전하게 놔둔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가 어마어마한 비판과 실망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군수 그리고 재정 외교적인 지원은 계속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대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는 14일, 15일에 6월이죠. 다음 6월 14, 15일에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스위스 중심으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또 속히 정전을 시킬 것인가를 관련국들이 논의하는 장인데 여기에 러시아는 참석을 안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미국을 대표해서 참석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끝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가지 않고 미국도 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대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지원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 경제가 확 좋아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결국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이런 어떤 불확실성, 중동에서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바이든에게도 상당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막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만약에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법이 많지가 않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그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 정말 물가의 주요 원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위험에서 제거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11월 5일 대선 전까지 너무 늦지 않게 또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를 걸려버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나 2차 전지주에 물리신 분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돼버리면 맨날 나오는 뉴스를 보면 무서운 말들을 자꾸 해대니까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하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입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마치 전기차로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 재정과 정책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할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블루칼러 노동자 유권자들과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집중돼 있는 경합 쪽, 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표가 우수수수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 같은 데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해? 미국 기업인데 했을 때 중국 전기차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이 있는 그 가솔린을 쓰는 차 생산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미국 수요자들이 더 찾게 하면서 괜히 그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차 미국 기업을 보호는 중국을 공격하면서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탈탄소, 그린 전환 정책도 사실 2023년 중반서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절제된 지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저도 수익권입니까? 물리셨습니까? 물렸죠. 네.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네. 긴 호흡으로 봐야지 뭐. 긴 어떻게 호흡으로 근데 물타기는 위험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토요타가 이번에 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연기관 그 엔진 더 나은 엔진 개발에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기업은 완전히 하이브리드에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또 우리 이게 유권자들이 떠나가니까요. 전기차 지원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는 녹색 성장으로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선을 앞두고는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나 둘씩 채택할 수밖에 없죠. 네. 저 2차 전지에 물리신 또 우리 교수님을 뵈니까 더 정감이 갑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탈출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참 어쨌건 분명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게 현실이다. 요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네요. 예, 근데 뭐 세상의 결과를 절대 장담해야 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결혼, 그다음에 재판, 그다음에 선거입니다. 아, 그래요? 11월 5일까지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선거에서 5개월은 영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가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